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주택 그 거주 비용이.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고소득을 벌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AI 때문에 향후 몇 년간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값을 대출받은 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희 뭐 경제 채널 아니니까 저희가 뭐 분양 정보, 청약 정보, 매물 소개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몰라요. 워낙 집이라는 공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공간들이 작품 속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부동산에 관한 주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어렸을 때 제가 책에서 접한 아주 1970년대 재개발 붐 속에서 내몰린 네.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소공. 네,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진님께서 명작이죠. 또 마인드맵에 쓰셨네요. 네,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이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 큰 덩어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투자로.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가치의 영역, 인간의 어떻게 보면 또 윤리의 영역 이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생존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또 다른 덩어리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후자 쪽의 영역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70년대에 이제 고도 성장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의 이면에서 어떤 또 어두움들이 있었던가를 대한 그런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문학사를 통틀어서 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까지 재작년인가까지 150만 부가 팔렸더라고요. 와. 보통 재판만 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상황에서 150세를 찍었다는 것은 1978년도에 이 책이 나와서 지금까지 한 5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야말로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런 작품이다.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조세희 작가가 워낙 과작이죠. 소설을 많이 쓰시지 않은 분인데 이 작품 워낙 유명한 이제 연작 소설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 중에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난장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외소증이 이제 김부리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죠. 네, 김부리 씨 가족이 이제 2남 1녀이고 또 아내가 있고 이렇게 해서 5명의 가족인데 굉장히 상징적이게도 그 도입부의 문장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도입부 중에서 이제 첫 문장은 아니지만 어떤 문장이 있냐면 천국에서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5가족은 지옥에서 살고 있어서 항상 천국을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산다라는 지옥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극 중에 거주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흥미롭게도 이게 서울시로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극 중에서 이 소설 속에서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에 이 사람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구 행복동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이 홈 스윗 홈이 아니라 어떻게 지옥 보면 같은 집. 네, 너무 이제 악몽 같고 이런 도시 빈민들이 거주하게 되는 최악의 환경에다가 더군다나 그 집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강제 철거해버리죠. 서울을 떠나서 이제 은강시라는 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아마 그곳은 이제 인천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극 중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져 있지만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아이러니한 그 네이밍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2남 1녀 각각 공장들을 다니게 돼요. 서로 다른 방직 공장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빈민 이야기이면서도 그들의 주거 환경에 관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이면에 어떤 그런 또 희생들이 있어 왔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지금까지 읽힌다는 것 자체가 조세희 작가가 말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더 이상 읽히지 않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읽히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이 유효한 측면이 그렇죠. 있다. 공감이 되니까. 문학 작품을 이야기하신 김에 김애란 작가도 같이 적으셨는데 네. 김애란 작가 작품들도 네. 처음부터 쭉 계속 최근작까지도 공간이라는 맞아요. 그 키워드가 화두로 등장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마음속에서 약간 외면하고 싶은 감정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쓰시는 분 같아요. 사실 한국 작가들 특히 이제 뭐 21세기 작가들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좋고요. 살고 있는 집, 그게 이제 원룸이든 아니면 전세든 자가든 무엇이든 간에 특히 김애란 작가는 한국인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것들이 아예 소설 속에 중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소설들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뭐 최고의 소설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김혜란 작가의 신작 소설집 단편집인데 네. 그 안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다룬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다룬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사를 가야 하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상황이 담겨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관한 얘기들도 네. 있고, 뭐 굉장히 어디 가서 많아요. 한 달 살기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한 묘사, 특히 부동산, 사는 집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조세희 작가의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장공이란 너무나 유명한 소설과 연결이 되면서 네.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소설이 있어요. 네. 그게 안녕이라 그랬어 중에 한 소설인 단편 좋은 이웃이라는 소설인데 네. 이 좋은 이웃은 이제 제목인데 왜 좋은 이웃인가 하면 이제 자기 집에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어떤 집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은 한 달 정도 막 공사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의서 받으러 오잖아요. 네. 근데 그 동의서를 받으러 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젊은 신혼 부부인 거예요.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사인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인은 해주지만 아유 또 시끄럽겠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약간 머쓱해지니까 사인을 받아가면서 그 신혼 부부인 남자가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이상하기보다는 좀 마음에 쿵 내려앉은 거죠. 과연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뭔가 하면 이 독서 교실 같은 것을 사설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으로 독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자기도 똑같이 사명감이 있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말을 잘 듣고 워낙 똑똑하고 영민한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방문해서 항상 지도를 하는데 그 집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고 굉장히 낡은 데다가 그 집도 전세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 교사한테는 특별히 마음을 터놓고 지내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교습비를 올려주겠다고 해요. 근데 올려준 걸 안 받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돈을 받고 하지만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는 나도 전세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낡은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부담이 될까봐. 그렇죠. 좀 형편이 또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선 최소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는데 소설의 후반부에 가면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돼요. 아 전세를 또 옮기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번듯한 집을 사서 아파트를 이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주인공 입장에서. 내가 왜 이상해지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떤 소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난창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어떤 한 구절을 이 소설의 막판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 한국은 천양지차고 경우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조세희 작가의 문제의식이 수십 년이 지나서 김혜란 작가의 문제의식과 그대로 아직도 상통되어서 연결된다라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문학사에서 굉장히 좀 어떤 서늘한 그런 순간을 좋은 이웃을 보면서 느끼지 않았나? 특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녕이라 그랬어의 소설이 7편인가가 실려 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렇게 제목만 봐도 다 집에 관한 이야기고 네. 여러 가지 뭐 빈부의 격차라든가 뭔가 계급에 관한 인식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이건 뭐예요? 노크하지 않는 집은 제가 노크하는 하지 않는 못 집은 봤어요. 김혜란 작가가 이렇게 예전 작품하고 지금 작품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문체를 비롯해서 뭐 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도 하는데 초질관 이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혜란 작가가 22살 때 데뷔했어요. 되게 어릴 때 네, 데뷔했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문학적인 재능이 출중한 거죠. 네. 근데 22살 때 데뷔했을 때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 제목이 노크하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자 대학생이 한 집에서 각각 방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노크를 안 해요. 전혀 모르고 지내고 다 각각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요즘의 주거 환경이나 사람들의 생활 같은 것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노크하지 않는 집이 이제 그렇죠. 관심이 서로 없는 너무 친해서 노크 없이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반대죠, 반대. 아예 노크조차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서로 소통하지 않는 거. 교류조차 없는 네. 그러니까 김혜란 작가는 22살 때 썼던 처음 작품부터 사실상 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집이라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2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어떤 테마가 되었다. 음. 이런 근데 정말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이 그냥 뭐 먹고 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그 공간에는 그 사람이 한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들이 다 들어있는 게 그 집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동산을 다루기에는 네. 특수성이 있는 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요. 어. 특히 아파트. 아파트를 주거 형태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평생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뭐 마당이 있는 뭐 주택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요? 네. 오. 다른 형태의 집에서 살아봤어요? 저요? 네. 아파트. 무슨 아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 성수동 자양동 이쪽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네. 오래 홈그라운드시잖아요. 네. 근데 여름 방학이 되면 강원도 정선으로 예전에는 기차로 서울에서 7시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면 항상 거기에 여름 방학 때 놀러 갔어요. 외갓댁에. 저희 입장에서는 산 넘고 물 건너고 너무 시골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골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에디슨이 처음 그쵸. 전구를 킨 그 난 무슨 느낌인데요, 조선시대 거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정도로 시골이었다는 뜻이고요. 아.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시골을 여름마다 가면 거기 시골에 깡시골에 정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네. 제가 얼마나 우월감이 들었겠어요. 그때껏 얼굴 좀 상대적으로 하얗고 이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때도 말하는 거 궤도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했거든요. 네네. 아, 네. 그때 또 난리 났겠네요. 네. 걸리버 여행. 4명 정도 앉아가지고 야, 막 이제 서울은 말이야. 나름 이게 눈을 반짝이면서 듣고 있는 네. 거야. 서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가더니 야 너 서울에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서울에서 왔어요. 어디인데? 그랬더니 뚝섬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수동인데 뚝섬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그 어른이 내 등을 손으로 왜요? 아, 왜요? 그랬더니 뚝섬이 무슨 서울이야 이러고 가셨거든요. 어. 근데 지금 뚝섬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쵸. 거기 근처가 지금 성수동 중에서 네네. 근사하기 최고죠, 땅이고 최고. 네. 저는 사실은 이 근처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와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쵸.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바뀌어 왔는지를 등짝 맞던 시절부터 지금은 언감생심 쳐다도 못 보는 지역까지 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동진의 옛날 이야기가 전 너무 좋아요. 이동진, 이 얘기. 이동진 도사의 옛날 옛적에. 너무 좋아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이분들하고 내가 겸상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뚝섬이 무슨 서울이야 라고 하셨을 정도로 네. 막 고층 건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아니죠. 거잖아요. 아파트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강남도 다 무밭 배추밭이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시겠네요. 무박 배추박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아까 고조선 등짝 때리는 아니야.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신 거야 지금. 아니, 잠깐만요. 예. 근데 못 보셨어요? 80년대만 해도 무밭 배추밭이었는데 사실은 봤잖아요. 봤어. 왜냐면은 대치동이 81년인가부터 아이고. 개발돼가지고 강남무 드셨어요? 여기 보셨어요. 건대 입구 앞에 네. 살았거든요. 네. 근데 건대 입구에 지금 건대 입구 전철 2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네. 위쪽으로. 그 밑에가 사실은 청계천처럼 복개천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밑에가 개천이 흐르는 데를 네. 한 건데 예전엔 개천 양쪽이 다 밭이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얘기를 하셨으니까 개포동 얘기도 나오고 뚝섬도 나오니까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아파트 하면 아파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은 강남 아파트 같은 서울에 그런 느낌이 있고 서울 강남 아파트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국인의 어떤 욕망의 이름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슨 자산의 이름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맞아요. 있죠. 근데 이 강남 개발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상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면서도 어둡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보여주는데 강남이 개발된 게 사실상 70년대 들어서거든요. 강남에 최초로 세워진 아파트가 1971년도예요. 그게 논현동에 있었던 공무원 아파트예요. 그게 이제 최초로 강남에다 지은 아파트거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근무지는 어디예요? 강남에는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강남의 경제적인 의미는 강남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강북에는 그 당시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팔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심지어 강북 사람들의 인분을 갖고 왔어요. 왜요? 걸음으로 주려고. 아. 이게 1960년대까지의 이야기거든요. 저도 그때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강남 쪽은 다 배밭이고 무슨 도라지 밭이고 이런 곳이라서 필지가 넓어요. 네. 그리고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어요. 어. 더군다나 당신은 독재 정권이니까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걸 놓으려고 해도 그것을 위한 그 땅들을 다
나라에서 강제 매입을 하고 쫓아내기도 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강북에 있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는 시대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라서 한 블록의 단위가 짧아요. 근데 강남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한 사거리에서 다음 사거리까지 걸어가면 너무 길단 말이에요. 네. 70년대 중반에 이제 아파트 집을 6군데를 만들어요. 무슨 잠실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뭐 이런데요. 청담이라든지.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아파트만 짓게 해요. 일반 건물은 전혀 못 짓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강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강남이 이제 아파트촌이 되고 이것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의 주거 문화를 바꾸게 된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사는 이유가 네.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아파트 몇 평 어디 있다 했을 때 값이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만 딱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규격화된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행위 자체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부동산에. 엔트로피가 정말 낮은 상태 규격화된 무언가를 가치 있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영미권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완전 예. 다르죠. 조금 독특한 거는 건물 외관을 보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인 곳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건물의 나이와 관리 상태를 보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나라가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 이런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발상이 우리나라식 사고랑 그런 영미권 사고랑 좀 다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진짜 부잣집은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는 집이 진짜 네. 부잣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접근성, 역세권, 바로 앞에 뭐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역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식 사고로는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차를 타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가면서 볼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입로만 막 몇십 미터를 간다든가 조용한데. 그게 부잣집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우리도 뭐 재밌네요. 어디 동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사는 동네가 어디야를 듣고 막 판단하기도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집 코드로 말을 하죠. 아, 그렇죠. 우편 번호가 뭐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뭐 베벌리 힐즈의 아이들 그런 거 보면은 뒤에 9010 붙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딱 그렇구나. 베벌리 맞다, 힐즈의 우편 번호라서. 맞아요. 아예 제목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 사는 집 우편 번호 못 외워요. 몰라요. 모르세요? 의외네요. 비밀입니다. 난 이거로 시작하나? 아무튼 요게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변 시설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군. 네, 교육 인프라. 이 학원가라는 그 교육 인프라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인데요. 학군이 너무 중요하고 학군에 따라 중심지가 바뀔 정도로. 그래서 1970년대 신도시였던 강남을 띄우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북의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옮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강남의 8학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학원도 커지고 타 지역의 이제 부모님들까지 학부모님들까지 강남식 교육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교육열 때문에 이제 강남이 부동산이 굉장히 흥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서 이제 외국의 경우랑 굉장히 다른 게 한국은 이제 강남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명사이면서 뭐 보통 명사이기도 하잖아요. 옷방 강남 스타일부터.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맞아요. 거죠. 강남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강남이라는 것도 이름 자체도 지금 강남이라는 말을 쓰지만 처음에는 개발 단계에서는 그게 통일이 안 되었던 뭐라고 거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 영동대교라는 데 있죠. 어. 영동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동? 네, 강남을 왜 영동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뭐의 동쪽이에요? 네, 영등포의 동쪽. 아 그러네. 모르셨죠? 영동, 영등포의 동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1963년도 이전에는 서울의 영등포를 제외하면 강북만 서울이에요. 강남은 서울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지금 이제 군 단위로 있었던 시흥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는 이제 이 경부선, 그러니까 옛날에 기차. 너무 옛날 얘기라서 사실 형님 세대가 아니에요. 아니 너무 내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네. 잘 안 나. 1920년대라고. 그 영동이라는 말도 영등포 동쪽이라는 게 네. 얼마나 땅이 존재감이 없으면 그 지역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가운데 있는 여자 누구야? 근데 그렇지. 걔도 옆에 앉아 있는 애. 괴역 왼쪽. 이러면 모욕이잖아요. 맞아.
제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애. 그렇죠. 걔도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 현엽 이런 모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이름이 얼마나 했으면 영등포 동쪽이라고 불렀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걸 이 강남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곳이 영동도 있었지만 남서울이라고도 불렀어요. 남서울. 그래서 옛날에 남서울 이름이 붙은 고유명사를 상다법은 강남으로 와. 바꿨죠. 심지어는 강남구라는 게 생긴 게 1975년도거든요. 근데 강남구가 생기기 전에 지금 강남도 이제 서울에 이제 편입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름이 뭐였냐면 성동구예요. 성동구. 지금 성동구 있죠? 네. 있죠. 성동구가 강북에도 있지만 강남까지 있는 엄청나게 큰 구였고요. 성동구의 일부가 강남구였고 그게 7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처음 강남구가 되는 거예요. 구립 도서관 같은 데서 네. 이런 거 아이고, 강의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공방대 같아요. 같은 거 없나? 똑바로 들어가면서 머리 한번 딱 때리면서 서울의 역사. 테스트하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하시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개발사가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굉장히 불행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부동산 투기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두운 얘기 들어가나 봐요. 심지어는 이 강남 개발사를 보면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했어요. 아. 지금 역사적인 기록이나 증언에 따라서 다 남아있는 사실이니까 1970년도에 강남 개발하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있으면 서울시에 이제 도시계획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대통령 청와대 경호실장이 이 도시계획국장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 개발을 곧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땅이 어딘지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시계획국장이니까 빠삭하니까 아직 개발하기 전인데 탄천 서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요? 탄천 서쪽의 땅이 참. 나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너무 솔깃한 거 알아? 저거 어디라고요? 지금 엄청 비싸요. 지금 살 뻔했어. 지금 못 사. 지금 살 네. 뻔했어. 탄천 서쪽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 하더니 5억 5천만 원을 그 당시 돈으로 줘요. 와. 197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이네요. 5억 5천만 원을 주면서 그럼 그 땅을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이 그 땅을 대신 사줘요. 그 청와대의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이 쉽게 얘기하면 투기를 해서 불려주는 거죠. 1년 뒤에 그 돈을 돌려주게 돼요. 땅을 팔아서. 얼마가 됐냐면 20억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억 5천이 20억이 됐는데 그 20억을 물가 가치로 현대로 환산을 하면 5천억이래요. 와. 그러면 왜 청와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빈발하게 되고 이게 강남 1970이라고 유화 감독 영화 있어요. 아 예. 그 영화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올 정도로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봐야겠다. 정말 복마전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와. 이러니까 지금은 뭐 재정경제부란 말을 쓰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상공부란 말도 썼는데 청와대나 상공부에서 돈을 내요. 그러면 서울시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 뭐 부 혹은 국 혹은 뭐 과에서 땅을 사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장이 그걸 개발하는 정책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폭등해요. 그럼 그 냄새를 맡고 일반인들 중에서의 어떤 그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그 땅을 사죠. 이래서 이제 강남 땅이 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보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빚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정권이 주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70년대는 좀 어두운 시절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한국 사회 성장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 양의 훌륭한 측면들도 많지만 또 다른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였는데 네. 사실 또 이제 세계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엄청 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예, 것 예. 때문에 막 전체적으로 다 침체가 왔었는데 그것도 사실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평범한 그냥 그 중산층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었다면 그 대출을 받은 걸 또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해주고 또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해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돼서 갚을 수 없게 돼서 와르르르 그 구조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때 우리도 영향을 받았고 뭐 미국에서도 네. 집이 뭐 압류를 당하든 이제 집이 다시 은행 소유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직장을 잃고 이런 사람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평생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콘텐츠가 있어요. 네. 라스트 홈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딱 그때 얘기잖아요. 네, 저도 그 당시에 뭐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도 아니고 저도 뉴스로만 접하고 그랬던 건데 가장 와닿게 간접 경험을 했던 게 이 네. 영화를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주인공이 앤드류 가필드예요. 앤드류 가필드가 이렇게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약간 일용직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을 담보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3개월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가 됐다고 리키 카버라고 하는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이분만의 필요한 층 다 챙겨서 나오라고 해요. 못 챙기면 어떡해? 뭐 불도저로 밀고 들어가겠죠. 진짜로? 뭐 그럴 정도겠죠. 그러니까 모텔로 가죠.
근데 그 모텔에 갔더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와. 그러다가 리키 카버가 앤드류 가필드한테 일을 줘요. 그래서 하다 이제 강제 퇴거 이거 설명해 주러 다니는 일까지 시켜요.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빼앗긴 자였는데 빼앗는 자의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을 되찾는 건 물론이고 더 좋은 집도 살 수 있게 돼. 오. 근데 이제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이제 알게 되죠. 하는 일을. 네가 뭘 해서 돈을 벌었나 했더니 음.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라스트 홈이 원제가 99 홈스예요. 99개의 집. 네. 왜냐면 그 영화 중에 그 대사가 나요. 리키 카버라는 사람이 네. 너 기독교 뭐 신앙 있어? 종교 믿어? 이러면서 노아의 방주에 100명 중에 1명만 타는 거야. 나머지 99명은 다 물 밑에 가라앉아. 라고 하면서 미국은 of the winners, for the winners, by the winners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99 홈이라는 거는 그 1%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뭐 한 30일 만에 거의 마을 하나가 다 강제 퇴거 당한 적도 있고 아이고. 실제로 그런 홈리스들이 사는 모텔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앤드류 가필드도 그 모텔촌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요? 실제 뭐 인부들 역할이나 그런 주민들 역할로 절반 정도는 배우가 아닌 실제 그 노숙자들을 또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험을 좀 얻으려고.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비슷한 측면이네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란 말 자체가 1965년도에 디즈니에서 그 플로리다에 올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디즈니 월드가 있잖아요. 네. 어. 1965년도에 디즈니 월드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월드를 세우려면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동산 매입 계획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예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대 시설이 위락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런 다른 것들도 들어오게 되겠죠. 상권이 촥 살아나겠죠. 네, 그래서 디즈니 월드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오니까 일박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들을 겨냥해서 약간 그 중산층에 비교적 싸게 묵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모텔들을 만들죠. 중요한 모텔이 2개가 나오는데 네. 하나는 퓨처랜드, 퓨처랜드. 미래의 땅, 어. 또 하나는 매직 캐슬, 어. 마법의 성 이런 오, 거예요. 예쁘네요. 근데 그 모델들이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지나게 되고 이 모텔들에서 투숙객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고 불황이 닥치게 되고 하니까 이 모텔들을 일종의 빈민층들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플로리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중위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션 베이커인데 션 베이커의 굉장히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모텔촌을 보게 되는데 완전히 이색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션 베이커를 취재하고 거기서 6개월을 살았대요. 근데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교류를 하다 보면서 가장 이상하게 가장 마음 아프게 들어온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 부모들의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아이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빈민층도 있을 때 거기 장기 투숙하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법령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래서 한두 주마다 한 주씩 보통 집을 계속 바꿔야 돼요. 투숙하는 곳을. 그게 이제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는데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 부모가 잘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보양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시선을 맞춘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 한 줄 평을 그렇게 썼어요. 좋은 영화는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다. 제가 한 줄 평을 그렇게 썼거든요. 안 좋은 영화일수록 세상을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되고 제시하는 것 같죠. 근데 좋은 영화는 근심할 뿐이지 그걸 제시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문제들을 이 션 베이커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너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세상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상화하지도 않고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하지도 않고 반대로 깔아뭉개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션 베이커 영화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 지금 말씀드렸던 2008년 이후에 특히 이제 디즈니 월드 근처에 있었던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아이들의 삶과도 연결해서 굉장히 진진하게 푼 작품. 근데 금융위기를 우리가 이제는 2008년도에 왜 그런 엄청난 일이,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해가, 공유가 됐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라는 것의 핵심은 부동산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서로 밀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토지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가 기름진 땅에서 예컨 잘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많이 나니까 이래서 좋았는데 지금 서울의 강남 땅에서 무슨 배가 잘 열려서 강남 땅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농업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강남 땅이 엄청 비싼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서 역사의 초기의 상황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17세기쯤 되면 이제 화폐 경제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화폐를 만들 때 뭐로 만들겠어요?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금아니면 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하고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화폐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분실 위험이 있죠. 강도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로 갔는데 금화를 들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화폐를 어떤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화폐를 맡기는 거죠. 맡긴 상태에서 내가 맡겼다라는 증서를 써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금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나 저기 가면 금 뭐 네네. 1kg 있다? 증서 여기 있으니까 이걸 거래하자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사가지고 가서 오면 그 금을 다시 주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신용경제라는 게 가능해지고 오늘날 일반적인 개념에서 화폐경제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금으로도 가능한데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토지는 안 되겠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걸 문서화해요. 그럼 그걸 거래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토지는 담보로 잡기에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도망가도 땅은 거기 있잖아요. 땅을 훔칠 수가 없죠. 그렇죠. 손해볼 리가 없죠. 더군다나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토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담보로 잡은 값이 갑자기 다운이 돼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반대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유리해. 왜냐하면 다른 내가 뭔가를 담보로 빌리는 사람은 그걸 맡겨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전당포에 카메라를 맡기더라도 내가 맡겨서 돈을 받으면 카메라를 못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토지는 내가 담보로 해서 돈을 받아도 이 네. 토지를 계속 이용할 굴릴 수 수 있어요. 있잖아요. 계속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고 계속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이러니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부동산을 대출을 했을 때 다른 어떤 거를 담보로 받는 것보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대출을 해주죠. 이것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유동적인 금융자산화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제 현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어떤 시스템하고도 결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무슨 금융 위기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하고 그쵸.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2008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금융위기 마찬가지고요. 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3, 40년간 엄청난 호황이 있다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생기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폭락이 문제였었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지난주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향후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보고서에 관한 것이 뉴스화된 걸 봤는데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타격을 결정적으로 누가 받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전문 인력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주택 그 거주 비용이.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고소득을 벌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AI 때문에 향후 몇 년간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고가 되면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재산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값을 대출받은 것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폭락하겠죠? 그 땅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도 네. 부도가 나요. 이게 또 연쇄적으로 나겠죠? 거기에 또 파생된 금융상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뭐 현대에서의 금융위기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맞아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 금융기관들이 땅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그거를 담보로 많은 상품을 계속 발행을 하고 그렇죠.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프라임하지 않은 서브 프라임한 그렇죠. 거를 계속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줄도산을 하는 거죠. 그걸 제대로 보여준 영화가 바로 빅쇼트라는 영화고 이게 사실은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화가 너무 재치 있게 잘 보여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최고의 EBS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적인 너무 영화? 교육적이에요. 너무 잘 만든 영화고 너무 쿨하면서도 네. 제대로 인간다움이 살아야 되는 영화인데 21세기 초반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그 불황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해요? 저금리 정책을 쓰잖아요. 네. 초저금리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우량한 그런 어떤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집을 다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는 서브 프라임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신용자한테 그것을 대출해 주게 되는데 이 대출을 한 다음에 은행이 입장에서 이 대출한 그것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서 이걸 증권화해요. 그렇게 해서 대출은행이 투자은행한테 그 증권한 그것들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럼 투자은행은 그것을 다시 또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한테 팔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다가 이게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집값을 애초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못 갚게 되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 대출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그거랑 관련된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파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대에서 금융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고 또 얼마나 탐욕으로 굴러가고 맞아요. 있거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준 영화가 빅쇼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금융기관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룬 컨텐츠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을 잘 구슬러서 여기서 나름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네. 드라마가 있어요. 우린 폭망했다? 근데 영어 제목이 원래는 We Crashed예요. 그게 왜 위로 시작을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워크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예요? 아니요, 드라마예요. 네. 심지어 자레드 레터랑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았는데 조커랑 네, 하지만 네, 제가 캐즈먼이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네. 위워크랑은 관련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 창업자였던 아담 노이먼이라는 남자는 드라마의 초반에도 등장을 하지만 CEO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그 위워크라는 회사랑은 관련이 없는 네. 초반에 그 창업주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아담 노이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원래 사업을 하려면 뭐 스타트업을 하려면 그렇죠. 뭐 엄청난 자본금이 기술이 있다든가 있다거나. 뭐 자본금이 있다든가 특출난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사무실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해주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다만 그 사무실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좀 감각적으로 하고 네. 그 단순히 부동산 임대 사업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멋지게 포장을 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피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그래서 듣는 사람이 홀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 말빨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다 해놨고 네. 여기에도 뭘 약속이 돼 있고 앞으로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고라면서 돈만 투자하면 돼. 네, 뭐 이렇게 막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플랜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해요. 구현이 안 되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자기도 예. 내가 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성격에서는 이 초반에 회사 설립하는 내용을 보다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왜냐면 분명 방금 미팅에서 저 상대방이 예스를 안 했어요. 부정적이구나. 근데 막 그 사람도 내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를 해서 지금 뭐 합류하기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부동산을 막 매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금으로 받아서 그만큼 시세를 확장을 하는데 문제는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심할 때는 하루에 적자만 막 20억씩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 PR, 브랜딩, 패키징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혀 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은 알맹이가 없구나. 이게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이러면 사기잖아. 사내 문화 자체도 예. 되게 컬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뭐 수평적인 어. 뭐 기업 문화 만들겠다 하면서 막 뮤직 페스티벌처럼 오리엔테이션 미팅이라든가 뭐 워크샵 이런 거를 난장판으로 해요. 어허. 그러니까 전혀 위기 관리가 안 돼서 결국에는 위 크래시드가 되죠. 네. 근데 여기에 또 반가운 얼굴도 나와요. 투자를 받아대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을 만나는 예.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손정희 회장 역할을 김의성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죠. 오. 굉장히 너무 멋있게 잘하셨을 나오셨는데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리기도 하고 올라갈 때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라갔지만 망할 때는 정말 와장창 굉장히 모양 빠지게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사실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의 주제에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도시가 나옵니다. 아니 대도시 대도가 하면 다 맞아요. 예, 연결을 좀 지어볼게요. 다 연결이 돼요. 어떻게든 맞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1998년도 SF 영화입니다. 다크시티라는 영화인데요. 네. 훌륭하죠. 예, 네. 주인공 존 머독이라는 분 욕조에서 깨어나요. 딱 깨어나는데 기억이 전혀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쇄살인범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를 막 돌아다녀요.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잠이 들고요. 다시 깨어나면 건물과 뭐 길과 모든 것이 구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기억과 도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충격적인, 완전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좋아요. 네.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이 도시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 같은 형태로 움직여요. 네. 막스 클라이버라는 분이 발견한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몸집이 2배가 커진다. 그러면 대사량이 2배가 커지는 게 아니라 1.68배 정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체중당, 단위 체중당 대사량이 줄어들어서 네. 일반적으로 큰 동물일수록 효율이 좋아지고요. 작은 동물일수록은 반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동물은 심장박동도 느려지고요. 수명도 길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대도시에. 네, 도시에. 그래서 산타페 연구소의 제프리 웨스트 교수가 네. 세계 모든 도시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의 축소판일 수 있고 어쩌면 이 도시들이 전부 다 어떤 생물학적인 시스템과 유관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도시가 인구가 2배가 늘면 이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은 2배보다 적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범죄율 혹은 전염병 확산 속도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혁신 속도도 올라가고 그만큼 우리가 많은 혜택을 얻게 되고 효율성은 증가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다크시티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워낙에 그 부동산 중개인들 이야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맨하탄 소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회사를 차린 썰헨트라는 회사를 차린 라이언 썰헨트라는 사람이 이분이 영문과를 나오고 연극을 전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워낙 연극적이에요. 재밌어요. 연희성이 있군요. 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이렇게 행동이 되게 오버스럽고 재밌거든요. 텍사스에 살던 사람이 연기를 하고 싶어서 뉴욕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딱 그때가 2008년이었고 뭐 연기도 조금씩 하긴 했지만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 중개사 시험을 본 거죠. 라이센스를 오. 얻은 거죠. 물론 그거 쉽지 않으니까 막 밥도 못 먹고 집에 그 월세도 못 내고 그때 막 24살 이럴 때인데 이제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5명씩만 내가 낯선 사람을 사귀어보자 해서 당신 집을 빌리거나 사거나 팔 일이 있습니까? 그걸 막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다 그냥 뭐 잡상인 취급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스타벅스 옆에 어떤 골목에 서가지고 어떤 여자가 요가 팬츠를 입고 오. 양손에 식료품장을 본 봉투를 가득 들고 배가 불룩한 상태로 커피를 기다리는 걸 본 거예요.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일만 하러 오거나 관광을 하러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식료품을 그러네. 사서 편한 목장. 거주민. 네.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여자고 뱃속에 아이가 있구나. 아하. 그 말은 공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거의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 네. 방식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말을 건 거죠. 네. 혹시 공간이 좀 더 큰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집을 팔거나 사거나 빌리거나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지금 처음으로 반응을 드디어. 해준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바로 메모를 추려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요. 연락처 받은 걸로. 근데 항상 마주치는 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찾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는데 네. 계속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아. 10년 동안 10년 만에 답장이 온 거예요. 요가 팬츠.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빴어요. 첫 문장이 그동안 좀 너무 정신없고 바빴어요 10년 하면서 동안. 네. 그때는 저희가 그냥 애들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찾았지만 지금은 제가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이내의 집을 찾고 있어요. 갑자기 금액대가 확 뛴 거예요. 기다린 끝에 정말 고급 주택을 거래를 하게 된 야, 거죠. 이 10년 정도면 후에. 인정이다. 아니,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세일즈하는 거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 해서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런 강연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져왔죠. 굉장히 또 고가의 주거 시설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제가 좀 드리실 말씀은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헤라 팰리스라는 팰리스네요. 초호화 주상복합 펜트하우스가 배경이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교양 있는 가족들이 나오는데 내면으로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범죄도 서스름 없이 저지른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펜트하우스 딱 하면 그 이미지가 모두의 어떤 선망하는 권력의 끝이잖아, 느낌이. 저는 오늘 그래서 조금 과학적으로 펜트하우스에 살면 과연 좋을까?
라는 좀 주제를 가져왔는데 과학적으로? 예, 일단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네. 요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네. 아. 여기가 123층입니다. 네. 그리고 2위가 부산 해운대 LCT인데 네. 이게 101층. 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근데 주거 공간으로 따지면요. 그 롯데월드타워 내에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있어요. 네, 있죠. 요게 이제 70층쯤에 있는 복층 펜트하우스고요. 70층. 네. 그리고 해운대 LCT는 85층 이상의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네요. 진짜. 네, 높이로 치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 1위와 2위가 둘 다 막상막하의 높이에 있어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구 중심에 가까운 저층보다 고층의 중력이 미세하게 약합니다. 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네. 시간이 빠르게 가요. 빨리 가. 일찍 네, 늙어, 네, 네. 일찍 늙어. 중력이 약하니까. 산에 사는 사람이 네. 해변에 사는 사람보다 일찍 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광소미로 연결된 두 개의 광학 원자시계를 비교해봤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 실험을 했어요. 높이 차이를 봤더니 네. 원자시계 기준으로 고층의 시간이 저층보다 10의 마이너스 16제곱초 단위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빠르게 흘렀다는 거예요. 네. 저 그 눈 깜빡할 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층이라면. 네. 그리고 100층 높이에서 평생 산다면. 네. 이렇게 그거 되면 얼마 차이? 지상 거주자보다 네. 100만 분의 1초 빨리 늙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되면은 그냥 이- 펜트하우스 살래요.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바람에 미세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인간의 전정 그게 기관이 진짜 무서워요. 이거를 감지해요. 이거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원인 모를 불안감, 어지럼증, 그거는 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설득력이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초고층을 이용할 때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요. 네. 이때 급격한 기압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고막에 자극을 주고요. 있을 것 같아요. 혈압이 높은 거주자는 이것 때문에 어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어쩌면 펜트하우스가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펜트하우스를 선호하고 펜트하우스가 더 비쌀까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만 제외하면 이거만 제외하면. 요거만 제외하고는 모든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네요. 어쨌든 이 우리의 주거 공간 자체가 일종의 어떤 계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공간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또 중요한 작품 앞으로도 계속 나올 작품 바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진격의 거인의 콘텐츠가 저는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이게 실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격의 거인 보시면은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시나 이렇게 3중 구조의 성벽이 등장을 해요. 아, 월의 이름이 있어요? 네, 월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방어벽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를 거대한 독립계로 가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네. 이런 형태가 과연 그냥 나온 것이냐, 작가가 그냥 창작을 한 것이냐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특정 장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왜 이런 부분이 사라지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학자인 어니스트 버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동심원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버제스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 총 5개의 동심원이 등장을 해요. 1구역, 네. 이곳은 중앙 비즈니스 지구입니다. 네. 가장 안쪽에 있고요. 네. 네. 토지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약간 프랑스 파리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생각나네.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했고요. 수익이 극대화되는 지역이면서 교통망이 집중돼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층 건물도 많고 고밀도고 대신에 주거 활동은 좀 미미하다. 이 구역으로 가면 전환지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구역인데 주거와 상업 용도가 계속 바뀌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이 절정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토지가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거주를 하느냐? 최빈곤층이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3구역이 도심 근교 노동자 거주 지역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2구역보다는 주거 환경이 나은 편인데 2세대 이민자들이 2구역이 주거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3구역으로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독신 노동자가 많이 사는 구역. 그리고 4구역으로 가면 화이트 칼라 거주 지역인데 여기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질 좋은 주택과 신규 개발 지역이 좀 밀집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구역이 통근권이라 불리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가장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에요. 이곳은 통근 비용이 가장 높은데 고소득층이라 통근 비용 감당이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넓은 주택,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요. 큰 정원의 인구 밀도도 낮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동심원 모델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데 네. 진격의 거인과는 완전 달라요. 왜냐면은 가장 바깥쪽은 거인의 공격을 당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어쩌면 외부에 거인이 없는 모델이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버제스 모델이 보여주는 거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어쩌면 중심지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격의 거인이 이 버제스 모델을 참고해서 이 월마리아, 월로제, 월시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어떤 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심원. 동심원이란 건 그 이렇게 시각적인 특성, 구조적인 특성이 같다는 거고 사는 사람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진격의 거인을 뭐야, 좋아한다는 네. 얘기예요. 아, 그냥 그만큼 진격의 거인은 아니요, 바짝 뿌린다. 여지껏 그걸 모르셨어요. 아, 그걸 몰랐구나. 그냥 무슨 주제가 나도 진격의 거인을 기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격의 네. 거인이다. 야, 동심원이야. 뭐 이거네. 잠깐만, 도시 얘기야? 동심원이잖아. 어. 어쨌든 동심원이라는 이 모티브를 가져온 역시 진격의 거인은 갓작품이다. 사실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도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본 한국 드라마였는데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죠.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하정우 씨가 19년 만에 드라마 복귀한 작품이고요. 하정우 씨가 주인공인데 근데 그냥 여유로운 건물주가 아니라 빚에 허덕이는 생계형 건물주로 나오고 가족을 지키고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일까지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서스펜스 스릴러물이래요. 오. 아내분이 임수정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아내분은 딸을 하나 키우는데 그 딸이 이렇게 대본 리딩하는 거 보니까 수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강한 엄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정우 씨 친구 역으로는 김준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또 그분의 아내 역할로는 크리스탈 씨, 정수정 씨가 연기를 하게 됐고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빌런이 계세요. 약간 빌런 역할을 누가 담당했냐면 심은경 씨가. 그 심은경 씨 사실 일본에서 활동 많으시니까 국내 드라마는 6년 만에 뭐 복귀하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정우 씨가 건물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실무자더라고요. 그런 냉혹한 빌런 역을 담당한다고 해서 근데 사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감독님과 배우 심은경님을 따로 모셨죠. 아, 그래요? 네, 제가 하는 그 하렌유에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하렌유 꼭 챙겨봐 주시고요.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 하정우 씨가 뭐 영화로는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드라마에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시는 건데 라플 위클리에 정말 나오고 싶어 하셨어요. 아하. 근데 지금 미국 일정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건물주 그 개봉 시기엔 맞춰서 못 오셨는데 나중에 꼭 라플 위클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거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너무 시야를 지구로만 한정시키는 것 같아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도 그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달날 하나 가서 살고 싶다. 어허. 그런 문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면 우주로 나가서 뭐 정착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언급되는 게 달 아니면 뭐 화성 정도겠죠. 맞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제 달이나 화성 같은 지구가 아닌 천체, 뭐 위성이나 행성에서 부동산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영화 슈퍼배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잘 나가던 악당 그룹. 네. 근데 이제는 약간 나락을 한번 갔죠. 그래서 예전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달을 훔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작전 수행을 하다가 이제 고아원에서 온 3명의 소녀를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냉혹한 악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따뜻함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감정이 막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다른 형태로 영화가 감동적으로 흘러가죠. 네. 또, 너무 귀엽잖아요. 네, 너무나도 귀여운 우리 미니언즈도 네. 등장을 하죠. 약간 미니언스 색깔 옷 입은 거예요? 미니언 색깔도 좀 있고, 네, 이제 이 굉장히 귀여운 미니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미니언즈라는 스피노프 영화도 개봉을 하면서 그렇죠. 말도 안 되게 히트를 쳤던.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라는 새로운 또 미니언즈 시리즈가 개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를 줬고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인 이 슈퍼배드. 네. 달을 훔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콘텐츠에 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달이나 화성 같은 이 천체가 부동산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실제로 판매를 하는 중개인이 있다면 어디가 비쌀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계획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달의 경우에 이제 그 영구 음영 지역이 있고요, 영구 광명 지역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장단점이 명확해요. 네, 일단은 태양광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곳이 영구 광명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밝죠. 잠을 어떻게 자요?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조건이고. 암막 커튼.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장점인 거예요. 왜냐면은 태양광이 24시간 비친다라는 거는 끝없는 전력을 나는 매일 받을 수 있다. 네, 에너지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구 음영 지역으로 가면 이제 여기는 중요한 물질들이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현지 자연 활용의 핵심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가치가 높으니까 무조건 그곳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영구 광명 지역은 마르지 않은 에너지 발전소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쫙 깔다면은 일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장비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애매한 곳이 아니라 영구 음영 지역, 영구 광명 지역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주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있다면 네. 아마도 이 달에 관련해서는 이 두 곳이 가장 비싼 지역일 것이다. 가장 뜰만한 곳을 지금 그쵸, 찝어준 그쵸. 거예요? 네, 제일 좋은 금싸라기 땅을 하나 골라라. 네.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곳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근데 광명이 훨씬 좋아요. 아니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있어요. 달 남극의 셰클턴 클레이터. 크레이터? 네. 그런 곳이 달의 강남이라고 보는 거죠. 달의 강남이다. 왜냐면은 이 테두리 그리고 봉우리 여기는 영구 광명 지역이에요. 근데 내부는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영구 음영 지역에서 채굴을 하면서 장비는 영구 광명 지역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이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해져요. 근데 화성도 좀 단순화시키면은 우주 방사선이 굉장히 치명적인 천체가 화성이라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베넬론대라는 자기장 방어막이 있어서 우주 방사선을 막아줍니다. 그쪽으로 끌어당겨줘요. 그런데 화성은 그게 없다 보니까 화성이 충분히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지표면보다는 용암 동굴 내부 같은 곳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래 화성 부동산 매물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방사선 차폐율 99.9% 보장. 요런 문구가 아마 그 부동산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게 우주 방사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네. 건데요. 저 진짜로 대학교 1학년 때쯤에 그 달에 땅을 판다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도 있어요.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봤어요? 네, 사가지고 오. 그 문서가 따만한 게 말려가지고 아하.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맞아요,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원 채굴이나 시설 설치에 대한 점유권 혹은 운영권 형태로 거래가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영동에 있는 아파트부터 달나라까지 임장을 다닌 것 같은 녹화였어요. 사실 뭐 저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든든한 집을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라플 위클리 덕분에 많은 손님들이 네. 찾아와서 맛있는 걸 먹고 가는 그런 약간 온라인 상에서의 건물? 집을 하나 갖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여러분도 좋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힙합계의 브레인이자 예능계의 숨은 우수저 래퍼 넉살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엔리추얼 나이 트라잉이라고 죽음의 사선을 건너서 온 너 총 한 번도 못 쏴봤지? 나 9발 맞았는데 이런 거 이 단편 소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초거대 컴퓨터에게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가 답을 출력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파피용 있잖아요. 이제 어떤 이야기의 끝을 보여줬지만 맞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시작일지 모른다. 작품을 연결짓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정말 예술가구나 그 생각했어요. 아이. 이 연기하는 그런 한 10수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었는데 네. 혼불이라는 그 최명희의 워낙 유명한
대하 소설 10권이 넘는. 네. 근데 아버지가 그걸 한 페이지도 못 보신 거예요. 죽으면 제가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미안해요. 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해. 근데 너무 영화 스토리가. 아니. 아버지 미안해. 얘기여가지고.